2023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이번 시간에는 생명보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생명보험 이론은 생명보험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용어들과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두 편으로 나눠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는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입니다. 생명보험을 이루는 과학적인 근거들이 무엇이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대수의 법칙입니다. 대수의 법칙은요. 여기서 수는 산수나 수학할 때 숫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가입자가 많을수록 사고 발생 확률의 정확성이 커져서 보험의 안정성이 제고된다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를 한 번만 던졌을 때는 1에서 6에서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반복적으로 많이 던지면 우리는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이렇게 대수의 법칙을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수의 법칙은 이제 확률을 측정하는 부분이다. 그걸 통해서 보험을 이루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다수의 가입자가 모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을 많이 만들어내려면은 다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수의 가입자로 구성된 동일한 성질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의 모인 단체가 바로 이제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포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수의 가입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은 소수의 가입자가 모였다 그러면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질한 위험을 느낀 구성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신보험이라 그러면 사망이 걱정되는 사람이 모인 거고요. 암보험이라 그러면 암이 걱정되는 동질한 성질의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동질인데 뭐 이질이라든지 서로 다른 위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오면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확률에 근거해서 보험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사망률과 사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은 생과 사, 우리 살아있을 때 또 죽게 되었을 때 갑자기 유고시에 우리가 보장받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망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망률이라는 개념은요, 우선은 연초에 생존자 수, 그리고 이제 연말에 가가지고, 그 해에, 그 연도에 사망한 사람의 수, 이것을 연초의 생존자 수에서 연말에, 연간에 사망한 사람의 수를 나누어서 계산한 것을 저희가 이제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연초의 생존자 수 잖아요. 예를 들어 연초에 뭐 1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를 들어서 99명이 남아 있다. 그러면 한 분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사망률 1%겠죠. 그러니까 연초의 생존자 수인데 이거를 소득자 수 이렇게 바꿔서 나오면 틀리다. 그래서 생존자 수의 사망자 수의 비율을 계산한 게 이제 사망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망률을 근거로 해서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연령대별로 성별로 우리가 생명표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생명표가 이제 보험료 계산에 아주 근간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생명표라는 것은 국민생명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겸용생명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표 우리 앞에서 전 시간에 한번 배웠거든요. 우리 생파, 파스칼, 생존율은 파스칼, 그 다음에 사망표는 우리 헨리다. 사망할래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사망표 있죠. 최초로 헨리가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사망표가 바로 생명표입니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망률을 기초로 생명표를 만드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생명표와 겸용생명표. 국민생명표는요, 국가 전체의 어떤 생명표예요. 그래서 뭐 인구학적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뭐 이럴 때 쓰인다. 폭넓게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겸용생명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보험 가입자에 대한 실제 사망 통계치에 근거해서 만든대요. 그럼 여러분 보험회사는 국민생명표를 쓸까요? 겸용생명표를 쓸까요? 네, 당연히 겸용생명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 현재 4월에 9회까지 겸용생명표가 나와 있고요. 보험회사별로 이 겸용 사망률을 토대로 이제 자유화해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수지상등의 원칙입니다. 수지상등의 원칙은요, 이렇게 보험료를 책정을 했다면 이제 보험료를 받을 거잖아요. 그 받은 보험료를 토대로 보험금이 나가겠죠. 그래서 들어온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수지를 맞춘다. 그러니까 합계를 맞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이걸 맞춰야지만 보험회사 운영이 되겠죠. 만약에 들어오는 돈이 100원인데 나가는 돈이 110원이에요. 그러면 10원의 보험료를 올려서 수지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지 상등의 원칙은 이제 보험회사의 입장이고요. 여기서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할 때 뭐가 포함이 된다라고 했냐면 지출 비용도 포함된다는 거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에서 땅 파서 장사할 수 없잖아요. 비용이 들어가면 그것도 포함시켜야죠. 그래서 나가는 보험금과 지출 비용을 합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제 나오는 걸 보면은 보험회사의 지출
지출 비용은 보험료와 보험금에 비해 적은 금액이라 감안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출 비용도 감안하게 됩니다. 자,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생명보험 계약의 관계자입니다. 계약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고요. 크게는 보험회사와 이제 보험회사 상대편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입니다.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묶여 있고 보험회사. 그래서 쌍방이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는 사람을 저희가 이제 보험계약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의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돈 내는 사람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죠. 그런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 즉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자 같은 경우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피보험자 보겠습니다. 보험사고로 대상이 되는 자라 그랬고요. 저희가 이제 피 보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치거나 사망하게 됐을 때 이제 피 본다라고 해서 이제 피보험자라고 얘기해요. 외우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수도요 제한이 없어요. 뭐 개인이 가입할 수도 있지만요, 회사에서 가입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단체로 가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보험자의 수에 제한이 없고요. 자,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 반드시 서면 동의를 필요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사망을 담보한다는 얘기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 경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서면 동의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실제로 사인을 받을 수도 있고요. 종이에다가.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시스템이 좋아져서 전자서명 시스템들도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서명을 받아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보험 수익자는요. 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계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수익자는 누가 지정하느냐라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보험 계약자가 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험자는 항상 이제 동의해주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험 수익자의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 명이 해도 되고 한 명이 해도 된다라는 거. 근데 수의 제한이 있다 그러면 틀리겠죠. 자, 그리고 보험회사는요, 보험을 계약을 체결하고 무슨 의미를 지냐면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는 자를 저희가 이제 보험회사라고 하고요. 보험회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요, 우리 금융기관을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거는 금융감독원이에요. 근데 금융감독원도 감독을 해야죠. 그걸 누가 하냐면 금융위원회가 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감독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감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제일 높은 곳이 금융위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어떤 허가를 받아야지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를 보면요, 보험계약자는 1인이든 2인이든 상관없다? 맞죠? 그래서 혼자여도 되고 여러 사람이 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험수익자 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되게 맞는 말 같은데 저희 시험 문제 보면요, 단어 하나만 싹 바꿔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보험회사로부터 지정받은 게 아니고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다. 돈 내는 사람이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생명보험협회에 사업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협회가 아니고 어디죠? 예, 금융위원회 라고 해야지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험 계약의 내용입니다. 생명보험 계약의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보험 사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험 사고는요, 피보험자의 생사, 그러니까 생존했을 때, 사망했을 때, 그러니까 갑자기 유고시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래 사는 것도 사고입니다. 그래서 생사를 보장받는 부분이 이제 보험 사고로 보고, 거기에다가 생명 상해나 질병도 이제 우리 보험 사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기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험기간은요, 보험계약 따른 보장을 받는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부터 보상해주기 시작하느냐, 그래서 언제까지 끝나느냐, 이게 이제 보험기간입니다. 실질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기간을 다른 말로 보장기간이라고도 하고요. 책임기간, 위험기간이라고 합니다. 책임지는 기간, 보험회사가 위험을 보장해주는 기간, 그래서 위험기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다음 중 종류가 다른 하나는 그러면 보험기간, 뭐 위험기간, 그 다음에 보험료 납기간 이렇게 나오면은 보험료 납기간이 틀린 같은 개념이 아닌 거죠. 자, 그럼 보험료 납입기간이라는 건 뭐냐? 자, 그 밑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험기간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지금 가입했어요. 그리고 100세까지 나는 보장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보험기간은 100세까지잖아요. 근데 보험료 납입을 보통 어떻게 많이 하시냐면 내가 지금 만약에 40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20년 동안 낼게요 라고 해서 가입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 경우죠. 20년, 30년, 10년 이런 식으로 납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를 실제적으로 내는 기간을 저희가 보험료 납입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 기간이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보장되지만 나는 10년만 낼게요, 20년만 낼게요 하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납입기간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요. 전기납, 단기납, 일시납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기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100세까지 보장받는 상품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부터 40세부터 100세까지 60년 동안 보험료를 나눠서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전기납입니다. 그러면 단기납은 뭘까요? 좀 전에 저 20년 동안 나눠 낼게요 라고 단기간 동안 나눠서 낸다. 그래서 단기납. 그 다음에 일시납이 있어요. 일시납 뭐냐면 자 저는 100세까지 보험료를 지금 한꺼번에 다 낼게요. 지금 낼게요. 라고 하는 게 일시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매년 1회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보험료 납입은요. 원래 1년 납입이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전 페이지에서 우리 사망률 배웠죠. 사망률이 매 연초에 생존자 수와 사망자 수를 나눠서 계산했잖아요. 연간으로 계산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도 원래는 연간 계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닌데요. 저 매월 내고 있는데요. 그쵸. 우리 매월 내고 있죠. 그거는 뭐냐면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보험회사가 매월 내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내는 것이 원칙이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매월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뭐 3개월마다 뭐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보험 금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험 증권 펼쳐보시면요.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보험 금액입니다. 그 보험 금액은 뭘까요?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고가 났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바로 보험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시에 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고요. 체결 시 서로 상의해서 정하는 금액입니다. 내가 능력이 되는 만큼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뭐예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고객, 보험계약자가 내는 돈이 바로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볼게요. 일시납 보험료 총액은 월납으로 납입할 경우에 보험료 총액보다 많다라 그랬는데 우리 아까 보험료 납입 방법이 100세 만기라고 했을 때 단기납도 있고 전기납도 있고 일시납도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럼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낸다라고 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매월 받는 것보다 한꺼번에 받으면 그저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자도 불릴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시납으로 납부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여러분 싸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험료 납입하실 때 월납으로 내는 것보다 저 1년치 한꺼번에 낼게요. 그럼 보험료 깎아줍니다. 그래서 일시납으로 내는 게 보험료가 더 저렴해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보험료가 더 많다 그랬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험료 결정 원칙과 산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험료 결정 원칙, 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수지상등의 원칙. 들어온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맞춰야 되니까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알면 보험료 계산할 수 있겠죠. 나가는 돈 얼마인데 가입자 수가 몇 명이야.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밑에 보시면 보험회사의 연간 사망보험금이 1,000만 원이다. 근데 가입자 수가 1,000명이에요. 그럼 얼마 받아야 돼요? 인당 10,000원 받으면 되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거해서 보험료를 우리가 결정하게 된다. 아주 단순하게 봤을 때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료 산출 방식입니다. 자, 수지상등의 원칙을 근거로 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을 가느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3-2원 방식과 현금 흐름 방식이 있습니다. 자, 3-2원 방식은 좀 단순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현금 흐름 방식은 조금 더 복잡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복잡하다는 건 정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계산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3-2원 방식을 썼어요. 그래서 3-2원이 뭐냐면은 보험료에 이제
그 종류가 보험금을 계산하는 그 부분이 세 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했었냐면은 자, 이 보험 상품 팔면 보험금 주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 라고 하는 예정 위험률이라는 걸 하나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상품 만기 때 이만큼 돌려주려면 이자 몇 프로로 불려야 돼? 그 예정 이율이라는 항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상품 팔려면 사업비 얼마나 들어? 경비 얼마나 들어? 그거를 예정 사업비. 그래서 위험률과 그 다음에 이제 이율과 그 사업비 이 비율 세 가지의 이제 구분을 가지고 이제 보험료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얼마 들지만 각각의 세 가지 항목이 얼마 들지만 계산하는 게 3위원 방식이고요. 근데 요게 이제 좀 단순한 방식이다 보니까 보험료를 정교하게 계산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보시면 2013년 4월부터 이제 현금 흐름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표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별표 3개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빨간색 부분 좀 보도록 할게요. 현금 흐름 방식은요. 3위원 방식의 개념에다가 뭘 더한 거냐면 계약 유지율이나 판매량이나 다양한 기초율들을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하겠죠. 그렇지만 3위원 방식은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비만 가지고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회사별로 최적,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식 방식을 하면 그래도 최적의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 거고요. 3위원 방식으로 하면 그냥 보수적인 표준 기초율을 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 여러분이 장점이 좀 중요한데 현금 흐름 방식은요 정교하게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 거고 상품 개발의 자율성이 좀 회사마다 이제 다양하게 나오겠죠. 회사마다 계산의 부분들이 다 다양해질 겁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제고된다. 그 다음에 3위원 방식 같은 경우는 보험료 산출 방법이 간단한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 방식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사용이 되고요. 3위원 방식 일본이나 대만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두 개를 크로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방식은 예를 들어서 보험료 산출 방법이 간단하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요. 3위원 방식은 아주 정교하게 보험료를 산출한다 그러면 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현금 흐름 방식 산출 방법이 정교하고 여기까지 맞았어요. 근데 비교적으로 간단하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좀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배당입니다. 여러분들 배당 상품 가입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품에는 유배당 상품과 무배당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관이나 뭐 리플렛 이런 거 다시 열어보시면요. 대부분 무배당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지금 현재 상품 대체적으로 다 무배당 상품을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혹 이제 유배당 상품이 판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당의 개념을 보면은 유배당 계약에 하나요 이제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이제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적립 후 배당이에요. 적립이 돼야 배당을 하겠죠. 그래서 선적립 먼저 얼마를 주고 적립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선적립 후 배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를 낼 돈이 있다, 그럼 받을 돈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까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상계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험회사 지급할 돈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더해서 지급하는 보험금 또는 제한급급 지급할 때 가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교재에 추가된 부분이 뭐냐면은 연금보험에 대해서 지급 방법 같은 경우는 지급할 때 이제 가산해서 연금을 더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지급 방법에는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 안내 자료상 배당 예상의 기재금 금지와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배당에 대해서요. 어떤 이만큼 줄 겁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한다거나 하면 상당히 이제 다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배당에 대한 기재금을 기재하는 것을, 그러니까 배당 예상금이나 이런 것들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 사항도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원칙적으로는 장래 이익 배당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을 기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여러분. 고객님 배당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 상품 딱 한 가지 나오거든요. 유배당 연금보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연금보험도 다 유배당인 건 아니에요. 근데 연금보험 상품 중에 유배당을 약속한 상품이라고 한다면 그 상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배당 상품이니까 고객도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직전 5개년도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5년 동안의 우리의 실적률을 근거로 해서 이 정도 예상됩니다라고 제시할 수 있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요. 예상 금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써야 될까요? 상기 예상 금액은 실제 수익률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재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유배당연금은 예상 배당금을 기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직전 5개년입니다. 이걸 만약에 3개년으로 바꿔서 나오면 틀렸다라고 여러분들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험계약의 성립입니다. 자, 보험계약은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그냥 보험 들고 싶다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법적인 기준이나 이런 걸 따져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약이라고 하면 보험계약자가 나 보험 들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청약입니다. 그럼 보험회사가 다 인수해 줘야 되나요? 다 승낙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검토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승낙이 떨어지게 되면 그게 이제 계약이 성립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고객이 요청하는 게 청약, 보험회사가 승낙이 이루어져야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승낙이 이제 청약과 함께 이루어져야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된다. 근데 만약에 피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그러면 틀리겠죠.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청약은 월칙적으로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고객이 보험 들고 싶어 할 때는 특별한 양식은 없고요. 근데 실무상에서는 청약서라는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의 청약의 철회입니다. 철회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했는데 내가 이제 안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요.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갑자기 충동적으로 구매를 한 거예요. 상품을 가입을 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는데 이러면 되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래서 청약 철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보험 계약자, 여기 나온 일반보험 계약자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보통 사람들은 다 일반보험 계약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말이 전문보험 계약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전문보험 계약자는요, 전문적인 보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일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대부분 누굴까요? 일반보험 계약자겠죠. 그래서 일반보험 계약자 같은 경우 어떻게 철회를 할 수 있냐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을 한 날로부터는 30일 넘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은 보험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약을 한 날로부터는 30일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늦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은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보험 계약자 같은 경우는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보험 계약자, 진단계약, 그 다음에 단기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단기 여행자 보험이 올해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올해 추가된 건 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단기 여행자 보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상품들을 좀 더 살펴보면요, 보증보험 불가능합니다. 아까 또 나왔던 진단보험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90일 이내, 보험기간 90일 이내의 상품 불가하고요. 그리고 의무보험들 있죠. 법으로 강제되는 의무보험들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거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청약 철회 같은 경우 접수를 하시잖아요. 그럼 보험회사는 3일 이내에 돈을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이거는 보험회사도 잘못이 없잖아요. 그래서 3일 이내만 돌려드리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청약 철회가 접수되면 보험회사는 즉시 보험료를 환급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즉시가 아니고 며칠이요? 3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일이 지나도록 보험회사가 돌려주질 못했어요. 이게 지연이 됐다. 이거는 잘못이죠. 그 3일 이내에 지급하는 건 잘못이 아니지만 3일을 넘겨서 지급하게 되면 그건 잘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나올 건데 보험회사가 잘못한 거 있죠. 뭔가 보험회사가 잘못한 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이자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 이자가 무슨 이자냐면 보험계약 대출이자. 쉽게 말하면 약대이자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더해서 고객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3일 이내에 주는 건 이자 안 붙여도 되지만 3일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불이해서 돌려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납부하셨다 그러면 그런 건 현금이 아니니까 이자나 이런 게 붙을 일이 없으니까 이제 청구만 안 되도록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청약을 철회를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기본적으로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 보시면은요, 청약을 만약에 1일 날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일 날 증권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며칠이요? 15일까지 우리가 철회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철회 가능한 날은 며칠까지다? 최대 20일까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요, 1일 날 청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일 날 증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15일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버리죠. 그죠?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그럼 그건 며칠까지 된다? 청약을 한 날 1일이라면 30일까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30일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청약 철회 가능 날짜도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청약의 승낙, 거절 및 효력입니다. 자, 고객이 보험 들고 싶어 라고 하면 보험회사가 이제 승낙을 하면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모두 승낙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청약의 승낙 및 거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진단 계약은 청약일, 진단 계약은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승낙하거나 거절을 통지해야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나 보험 들고 싶어 라고 한 날, 이건 이제 보통의 이제 진단을 받지 않는 보통의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진단을 받은 계약, 진단이라는 건 병원 가가지고 검사받고 진단을 후에 가입할 수 있는 거를 진단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나는 받아야 되는 계약이다라고 한다면 진단을 받은 날짜, 그러니까 청약일과 진단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며칠 이내에 승낙을 통보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돼요. 근데 30일 동안 아무 말이 없어요. 보험회사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승낙으로 간주가 됩니다. 저희가 승낙의제라고 해요. 그래서 승낙으로 간주가 된다. 그리고 이제 고객이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미리 내놓은 경우도 있어요. 아직 승낙이 안 됐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보험료를 다시 이제 거절을 하게 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건 사실 이제 보험회사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약관 대출 이유 주겠지만 좀 미안하기 때문에 이자를 굳이 안 줘도 되겠지만 미안한 부분에 이자를 드리는데 그 이자가 어떻게 된다고 보시면 되냐면 평균 공시율의 1%를 가산한 이자를 더해서 돈을 들려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돈을 갖고 있는 당에 이자를 불릴 수 있었으니까 평균 공시율 플러스 1%로 이제 거절하게 되면 돌려드리게 되고요. 신용카드는 이제 매출 취소를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의 효력입니다. 여러분 청약, 승낙, 이거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라고 했어요. 저 보험 들고 싶어요. 네, 가입하세요. 그럼 계약이 성립이 돼요. 계약서 써요. 그럼 여러분 바로 효력이 보험회사가 물어줄까요? 뭘 내야 될까요?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성립과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보시면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을 하고 1회 보험료를 받은 날 보장이 개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야 효력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제 보통 무진단 계약은 돈 내면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진단 계약, 진단을 받아야 되는 계약 같은 경우는 진단일부터 보장이 개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진단을 받았어요. 오케이 됐어요. 근데 돈을 안 냈어요. 그거는 개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돈을 내면 이제 바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날짜를 넣고 며칠 날부터 보장 개시가 되냐 이렇게 이제 묻는 시험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진단 계약 같은 경우 무조건 무슨 날짜예요? 보험료 납입이에요. 돈을 내야, 청약, 승낙 이런 거 상관없이 돈을 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여기 조건은 다 승낙이거든요. 거절하면 효력 자체가 발생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낙을 한 건만 시험지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뭘만 보면 된다. 무진단 계약이다라는 거 확인하셨으면 돈 낸 날이구나. 그때부터 보험을 물어주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진단 계약은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진단 날짜도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미리 내놨고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진단 날짜가 이제 효력 발생일입니다. 근데 진단을 받고 돈을 나중에 냈어요? 그럼 언제요? 돈 낸 날짜가 효력을 발생한 날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사례 4가지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거는요. 돈을 미리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진단받은 날짜가 효력이 발생한 날이고요. 자, 첫 번째랑 네 번째는 진단을 먼저 돈을 나중에 냈잖아요. 그럼 돈 낸 날짜가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승낙전 보험사고입니다. 자, 승낙전 보험사고는 어떤 경우냐면 청약과 함께 돈을 내놓은 거예요. 자, 저 보험 들고 싶어요 라고 보험료를 납부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보험회사는 30일 이내에 승낙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아직 승낙이 떨어지기 전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칙 볼게요. 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장한다. 그러니까 돈을 낸 날로부터 보장을 한다. 그러니까 돈 냈다면 보장해주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보시면은 승낙전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의 면책 사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면책은 책임을 면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상을 안 해줘도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계약자를 알릴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한 경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내놨는데 승낙에 검토를 하겠죠. 보험회사 검토를 할 때 이 사람은 거절할 사람이었어요. 뭔가 아픈 이력이 있고 중대한 병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왜냐면
원래 거절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자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진단 계약인데 진단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보상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보험 계약의 무효입니다. 무효 같은 경우는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이 경우에는 보험료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무효가 됐다라고 하면 승낙전 무효사실 인정 경우 이거 잘못한 거잖아요. 보험회사가. 그러니까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보험료 돌려드릴 때 붙여서 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보험료 무효사유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고객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보시면 타인의 생명의 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우리 아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볼 때 계약자랑 피보험자랑 다르면,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타인을 위한 계약일 때 뭐라고 했죠?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동의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효가 된다. 그래서 단체 보험은 제외하고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에 있어서 우리가 서면 동의 없으면 무효가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자의 사망입니다, 여러분. 피보험자를 사망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여기서 하나 또 기억해 주셔야 될 거, 심신박약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거든요. 근데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 사망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는 유효하다. 그 얘기 뭐예요? 무효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무효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생명보험의 이론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이번 시간에는요, 생명보험의 이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생명보험의 이론은요, 내용이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보험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시험에도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실무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쓰시게 될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이니까요, 조금 더 힘내서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보험회사의 주요 의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면 보험회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요. 보험 계약자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주요 의무는 첫 번째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입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이 성립이 되게 되면, 그리고 계약이 체결되고 보험료가 납부되고 하게 되면요,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뭘 드려야 되냐? 약관을 드리면서 상품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에게 약관, 교부 및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약관만 주면 안 돼요. 그 내용들의 중요 내용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 모집종사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 부분을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개하고 대리권이 있는 모집종사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대신 이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설명해야 될 약관의 중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보장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지급되지 않는지, 계약의 해지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지, 철회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사항들이 이제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주 일반적이고 계약자도 알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보편적인 사항들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나와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약관 교부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위반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취소는 누가 요청할 수 있을까요? 보험 계약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개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취소라는 거예요. 취소. 근데 만약에 보험 약관을 교부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에 보험 계약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무효로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취소입니다. 취소.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험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약관 줘야 되는데 안 줬잖아요.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 안 했죠. 제대로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납입한 보험료에다 더하기 뭐를 줄까요? 보험계약 대출이율 더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험회사의 주요 의무 두 번째는 보험금 지급 의무입니다. 보험료 받았으니까 당연히 뭐 줘야 돼요? 보험금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금 지급 의무 보시면은 보험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도환급금이라는 것도 있고, 만기환급금, 사망보험금, 장애보험금, 입원보험금 등 다양한 보험금들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뭔지 아실 거고, 장애는 장애입어서 나가는 거고, 입원은 입원했을 때 일당 이런 거 나가는 겁니다. 만기금은 이제 만기 때 드리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중도보험금은 잘 못 들어보셨죠? 중도보험금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60세까지 생존하시면 축하드립니다. 장서에서 축하드립니다. 장서 축하금 100만 원 드릴게요. 50만 원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뭐 건강검진 받으세요. 뭐 얼마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보험 중간중간에 왜 혜택이 만기 때만 있으면 그 혜택이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있으면 뭐 혜택 받았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드리는 돈을 저희가 중도환급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제 사망보험금이 있어서 사망이라는 게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없고 보험금은 받아야 되잖아요. 가족들은 힘드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사망을 인정하는, 추정하거나 인정하는 제도들이 있는데 이제 3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 실종, 특별 실종, 인정 사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실종은 뭔지 아시겠죠? 어떤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실종과 특별 실종이 있는데 일반 실종 같은 경우는 생사가 5년간 불명하지 않을 때 일반 실종은 1년간 불명하지 않은 경우에 그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실종으로 인정이 되고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정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인정사망은 뭐냐면 수해나 재난을 입었는데 이제 사고를 당하신 거죠. 그 경우에는 이제 관공서에서 사망으로 인정된 날, 그 날을 저희가 사망으로 인정을 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뭘까요? 기간. 그러니까 5년, 1년인데 요거를 바꿀 수도 있고요. 5년을 3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기간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보험금 청구 시 구비 서류입니다. 여러분 보험금 청구하려면 당연히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험회사 객관적으로 이게 사고가 난 거가 명확하구나 라고 해야지 우리가 드리죠. 수지상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또 보험금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서, 그 다음에 사고증명서, 신분증, 그러니까 청구 이런 내역으로 청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과 관련된 증명, 그리고 나라는 본인을 증명해야 되겠죠. 신분증, 이런 것들이 필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하시면 보험회사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하는 것도 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며칠이냐면 3일 이내에 지급해야 돼요. 우리 철에도 3일 이내에 지급했어야 했죠. 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3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사가 필요하면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일 이내 지급이 곤란해요. 그러면 최대 며칠까지? 30일까지도 연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기한은 꼭 이렇게 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보험금 지급기일 산정 시 제외라는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송 중이라든지 이 경우는 지급할 수 있을까요?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지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분쟁 조정 중이라든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든지 보험금 지급 사유 관련할 제3자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경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10일, 20일, 30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유가 여기 3가지 정도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겠죠. 3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이러면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도환급금이나 만기환급 이런 거 지급을 할 때에는요, 보험계약자에 며칠 이전에 알려야 되냐면 최소 7일 이전에는 고객님 보험료 만기되셨네요. 보험금 찾아가세요. 이렇게 안내장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7일 이전에 누구한테 보낸다?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냈는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일까? 그죠? 심각한 사유겠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명보험은 지급한다던데요?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예외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심실상실 상태에서 자해를 했거나 보장 개시일이 2년이 경과되면 자살도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2년이 경과하면 자살도 보상한다는 거, 그래서 2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쳤어요. 그러면 보험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수익자가 여러 명이거나 계약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뭐 아들이 셋이었는데 뭐 큰아들이 그랬다. 그러면 나머지 둘째, 셋째 아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저지른 사람만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해당 수익자의 보험금을 지급한 나머지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사람만 못 받는 거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자의 의무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전 알릴 의무입니다. 여러분 보험 가입하실 때 이렇게 질문표에다가 써보신 적 있으시죠? 뭐 키는 어떻게 되고 몸무게는 어떻게 되고 최근 몇 개월의 보험
병원 간 적 있고 없고 5년 이내 이런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렇게 직업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적었던 거 있죠? 그게 뭐냐면은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될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릴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걸 알려야 되느냐? 보험회사가요, 인수를 결정하거나 보험료를 결정하는 사항은 모두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피보험자의 현재, 과거의 질병, 그다음 운전 여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야 돼요. 뭐 직업이나 뭐 이런 나이나 이런 것들 다 알려야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승낙을 거절할 수도 있고요. 조건부로 승낙할 수도 있고 계약을 승낙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계약자를 알리는 의무 위반의 효과이거든요. 그걸 위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겁니다. 계약이 해지된다라는 거예요. 계약 해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해지환급금은 내가 낸 원금보다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되면은 손해보고 해지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꼭 해지만 되느냐? 해지 안 하고요.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지 의무 위반이 이제 들켰다라고 하면은 해지될 수도 있고 보장의 제한인데 어떻게 되냐면 보험료를 저 위험한데 덜 내셨으니까 더 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1억이신데 5억으로 낮춰서 유지하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약 전 알릴 의무에 자 보시면 계약 전 알릴 위반이라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전 알릴 의무로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해지를 할 수 있는데 그 해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쭉 나와 있는데 회사가 계약 당시 위반 사실 알거나 과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 사실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보장 개시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어요. 진단계약은 1년이고요. 이렇게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해지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체결한 날로부터는 3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해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지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이런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해지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다음 중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에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포커스는 이제 기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는 보험계약자의 의무 중에 두 번째 납입 의무입니다. 보험료 납입 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고 보험회사는 납입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지체 없이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고요.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게 되었다. 그러면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될까? 연체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효력도 상실이 되겠죠.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납입 연체를 하게 되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저희가 납입 최고 기간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이게 뭐냐면은 더 이상 보험료 안 내시면요 효력이 사라져요 라고 안내를 하는 거를 저희가 납입 최고라고 합니다. 우리 최고장 우리 과태료 같은 거 뭐 고지서 같은 거 내실 때 최고 이렇게 오잖아요. 빨간색으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도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미납하시게 되면 더 이상 안 내시게 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라고 안내를 보내는 걸 저희가 납입 최고라고 하는데 이 기간을 며칠을 둬야 된다고요? 14일 이상의 기간을 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납입 최고가요, 고객에게 도달을 해야 돼요. 뭐 등기로 보냈다면 등기가 받는 게 확인이 될 거고요.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그러면 전자우편 같은 경우 여러분 메일이 갔어요. 그것만으로 도달이라고 인정이 될까요? 고객이 개봉을 해야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자의 동의, 수신 확인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처리가 되게 되고요. 계약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하기 전까지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를 한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개봉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납입 최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다시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납입 최고 기간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납입 최고 기간 내에 보험료를 미납하게 됐을 때 그 14일 이상의 기간을 둔다고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될지 이런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까지 보험료가 그 납입 최고가 14일 줬잖아요. 14일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면 15일째 되는 날에 이제 계약의 효력은 해지가 됩니다. 상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보상 안 해줘요. 그러니까 14일 기간 동안 돈을 안 냈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거고요. 고객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돼요. 근데 그 14일 이내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요, 해지 후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지급 안 하겠죠. 14일 이 다음날 이후에 발생한 건 당연히 보험금 지급을 안 하겠지만, 납입 최고 기간 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한대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14일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한다. 근데 14일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한다? 보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해지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 자동 대출 납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납되거나 그래서 실효될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미리 사전적으로 이 제도를 선택해서 보험료를 내가 저축보험료 해지환급금이 있다라고 하면 해지환급금을 그 보험료로 대체해서 납입할 수 있게끔 실효나 이런 미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자동 제출 납입이라는 제도는요. 보험계약의 해지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를 방지시키기 위해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그 돈을 내가 언제까지 미납돼요. 그럼 해지환급을 땡겨가지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해지환급금 범위 내. 그러니까 뭐 만기환급 범위 내, 보험가입 금액 범위 내 이러면 틀리겠죠. 고객이 얘한테 보험회사가 줄 수 있는 돈이 해지환급금이거든요. 그 돈 내에서 땡겨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통지 의무입니다. 우리 고지 의무 좀 전에 배웠죠. 고지 의무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약 전에 알려야 될 것들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겁니다. 통지 의무는 뭐냐면 계약 후에 뭔가 바뀌었을 때 알려야 될 의무예요. 첫 번째는 이제 보험급 지급 사유 발생의 통지입니다. 사고 나면 알려라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주소 변경. 여러분 주소 변경이 되면 각종 안내나 이런 걸 받을 수 없고 중요한 통지 의무도 아까 납입 최고 같은 경우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소 변경 통지를 해야 되는데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 즉시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는 주소 변경 즉시 알려야 된다. 그럼 틀립니다. 계약자가 수익자, 계약자는 수익자가 알려야 되는 거고요.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는 거지 모집 종사자한테 알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모집 종사자한테 알릴 수 있죠. 그럼 모집 종사자에 알린 건 누구한테 알린 거예요? 보험회사에 알린 겁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보험회사에 알린다 그래야지 맞아요. 모집 종사자가 알고서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에게 알린다가 정확한 문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알리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주소를 안 알렸다라고 할 경우에는 회사에 알린 최종 주소지로 등기우편이 가고 그 기록을 토대로 해가지고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계약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납으로 인해서 최고 납입장도 보냈는데 결국에는 보험료를 안 내셨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이 해지된다고 했죠. 그 해지된 계약을 다시 밀린 보험료를 내고 살리는 거를 저희가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조건 보겠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우리 해지되면 해지환급 찾아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지환급 지급하는데 고객이 안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은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부활이 가능해요. 해지해버렸다? 그럼 부활 안 됩니다. 그래서 해지환급은 추정하지 않고 해지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가능하다고요? 3년 이내에만 우리가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내고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계약 부활 시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를 준용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신계약 때 우리 고지 의무 하잖아요. 부활 시에도 고지 의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실 보험을 다시 실효된 걸 살리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가입했던 보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살려가지고 보상받을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바로 저희가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이미 병에 걸리셨는데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지 의무를 새로 이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신계약 때처럼 다시 고지 의무를 이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부당한 계약의 전환으로 인한 부활이라는 걸 볼게요. 저희가 이제 승환 계약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멀쩡한 계약을 해지시켜서 새로운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들을 이제 부당한 계약의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절대 하지 못하도록 모집질서에서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기존 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만약에 내 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당했다, 설계사분의 어떤 잘못된 권유로 인해서 그랬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6개월 이내에 계약을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개월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기존 계약이 부활됐으니까 새 계약은 취소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6개월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 이제 보험 계약의 내용의 변경인데요. 자,
고지 의무하고 이제 보험료 납입하고 이제 뭐 주소 바뀌면 통지 의무하면 되고, 근데 중간에 내가 계약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우선 보험 종목의 변경 같은 경우는요, 1년 이상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보험 종목은 보험 계약 즉시 바꿀 수 있다? 그럼 틀려요. 그래서 1년 이상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 가능하고요. 보험 가입 금액 변경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사망할 때 1억 주세요라고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 금액을. 그래서 보험료 30만 원이에요. 근데 좀 부담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지하기는 좀 아깝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5천으로 줄여주세요. 그럼 보험료 15만 원으로 줄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1억이란 돈이 5천으로 줄어드는 부분을 저희가 차리나는 이 5천은 저희가 감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험 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감액인데, 감액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해지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해지 환급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은 이제 덜 부담되는 15만 원으로 나머지 이제 5천만 원의 보장을 받으면서 유지를 하시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을 감액한 경우는 뭐로 간주한다? 해지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무슨 돈이 나갈까요? 감액된 이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 환급금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험 계약자나 수익자 변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돈 내는 사람 변경할 수 있어요. 아들 거 내가 내두다가 이제 네가 컸으니까 네가 내거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수익자 큰아들 마음에 들었는데 작은 아들로 더 마음에 들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거. 피보험자 변경은 안 됩니다. 생사보험이기 때문에 피보험자 변경은 절대 안 된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험 계약자 같은 경우는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보험회사에 승낙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수익자는요, 보험회사에 동의 필요 없어요. 그냥 나 큰아들에서 작은아들 바꿔주세요.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승낙이 불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네, 보험 계약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내용의 변경인데요. 기타 내용의 변경에 있어서 이제 보험 계약자 임의 해지. 임의 해지는 내가 마음대로 해지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변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해지는 임의 해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이 보험 유지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해지하는 걸 저희가 임의 해지라고 하고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보험자가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피보험자가 나 그만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철회권, 장래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건 안 되고요. 앞으로 나 안 할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인데요. 뭐 사고가 났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럼 보험금 보험에서 청구하잖아요. 그것도 시효가 있습니다. 몇 년이냐면 3년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3년. 보험회사 보험료 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건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험료 청구권 2년이고 나머지는 다 3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시면요. 임직원이나 설계사나 대리점이 어떤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경우는 보험회사가 보상합니다. 근데 여기 안 들어간 사람이 있네요. 예, 보험중개사.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임이 있는 사유라 그랬지 재물손괴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물손괴를 보상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그래서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에 책임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보상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분할로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원래 일시금으로 받기로 했어요. 근데 저 분할로 주세요 라고 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드릴 돈에서 이제 더 드리게 되는 가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원래 분할 지급받기로 했는데 일시금으로 달래요. 한꺼번에 달래요. 그렇게 되면은 더 줄어드는 금액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할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보험 나이의 계산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험 나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보통 나이 계산 만으로 하잖아요. 근데 보험 나이 계산은 좀 달라요. 그래서 보험 나이 계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만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개월수까지 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전화 혹시 받아보신 적 있어요? 나 생일 안 지났는데 이번 달부터 보험료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보험 나이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월수까지 따져서 내가 예를 들어 40년 6개월을 살았다. 그러면 41세예요. 보험 나이는. 근데 내가 40년 4개월을 살았다. 그 경우는 그냥 40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6개월 미만은 버리고요. 6개월 이상은 1년을 더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계약 해당일에 계약 나이가 증가가 되는 거지 매년 1월 1일에 증가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이렇게 해서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플러스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험계약 대출 및 상환이 나오는데 저희가 약관대출이라고 하는 거 그걸 보험계약 대출이라고 하는데 해지환급과 범위 내에서 약관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익자에게 계약대출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라는 거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수익자에게 통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약관의 해석 부분에 있어서는요. 약관은 여러분 누가 만들었을까요? 보험회사가 만들었거든요. 누가 유리하게 썼을까요? 보험회사가 유리하게 썼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관을 해석할 때 서로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요.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예,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의 안내자료의 효력이나 이런 경우에도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성립한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고 계약자 정보보호 요즘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피부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단체들 개인정보가 그러니까 제3자 제공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경우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동의를 받아야지만 가능하고 법령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마음대로 동의를 받아야만 줄 수가 있는 거고 이 경우가 아니면은 동의를 받더라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 정한 부분만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법령 동의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보험의 언더라이팅과 클레임입니다. 이 부분은 생명보험의 언더라이팅과 클레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언더라이팅은 뭐냐면요. 여러분 심사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보험의 이 언더라이팅은 계약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그러니까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30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승낙을 할 수 있다. 이제 그 30일 동안 뭐 할까요? 언더라이팅을 합니다. 고객이 우리 회사에게 인수가 가능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검토하는 걸 저희가 언더라이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더라이팅 업무를 하는 사람을 보험회사 직원 중에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은 언더라이터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클레임은 뭐냐면 이거는 계약을 한 이후예요. 그래서 계약한 이후에 보험금 보험사고 발생한 보험금 지급해야 되잖아요. 보험사고 발생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저희가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둘 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생명보험의 언더라이팅. 자, 생명보험의 언더라이팅의 정의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보험료를 책정하거나 뭐 보험금의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량 피보험자를 선택해야 되겠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 근데 역선택. 그러니까 이미 병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이런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이런 사람들 역으로 보험 가입하는 그런 경우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언더라이팅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언더라이팅은요. 가입 여부나 이런 것을 결정하고 보험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두 번째 역선택 방지 또 나오죠. 그래서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고 이걸 잘 못하면요. 수지를 맞출 때 엄청 힘들 수 있어요. 그죠? 보험료 100원 받았는데 막 200원 나가버리고 이러면은 엄청난 경영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영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형평성.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 안 아픈 사람이 보험료를 싸게 내고요. 아픈 사람이 보험료 비싸게 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아픈 사람이 보험료 덜 내려고 하면 이 공평성이 어긋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내는 게 언더라이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업무를 하는 거를 언더라이터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언더라이터의 역할은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요. 보험료 부과 및 한도를 결정하는 업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언더라이터는 전문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격 제도가 있는데 1단계가 CKLU, 2단계가 AKLU, 3단계가 FKLU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똑같잖아요. 앞자만 다르잖아요. CAK입니다. 하나 빠지면 카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카페 이렇게 단계별로 외워두시는 것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자격은 언더라이터의 자격입니다. 클레임하는 사람의 자격이 아니에요. 인수를 결정하는 언더라이터의 자격이다. 그래서 언더라이터의 업무 수칙은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중요한 건 언더라이팅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언더라이팅의 절차 같은 경우는 1차 언더라이터는 누구냐면 보험 모집인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 분들이 1차, 그러니까 고객마다 대화하다 보면 저 고지음을 하셔야 되고 이런 거 안내하고 뭐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1차적 언더라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약서의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 현재 증세 등 건강 상태, 직업, 소득 이런 것들을 판단자를 사실을 토대로 알리고 자필 서명 그거 제대로 기재하도록 알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1차
3차 언더라이터인 모집 종사자의 이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주 중요한, 사실 전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차는 누가 하냐면요. 의적 진단이라고 하는데 우리 진단계약 앞에서 들어보셨죠? 그런 어떤 진단을 통해서 1차로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면은 1차 진단은 안 되고 2차 의적 진단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약 인수 과정상 건강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거나 요즘에는요. 어떤 경우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건강 진단 받은 경우 있잖아요. 그 서류를 제출해서 진단을 으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간호사가 방문하거나 이렇게 방문 진단 같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들을 병원 가서 하거나 건강 진단 받은 서류를 제출하거나 방문 진단을 받거나 이런 걸 저희가 의적 진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차로 진단하는 거는 바로 언더라이트 회사 직원, 그러니까 보험회사 직원이 하는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로 모집인분과 의적 진단을 주신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3차 언더라이터가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3차 언더라이터입니다. 근데 3차 언더라이터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4차까지 가요. 그러니까 적부 확인이라고 하는데 실제 조사하는 사람이 나가서 실제 그런지 아닌지 여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4차가 이제 조사하는 계약 적부 확인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언더라이팅의 절차는 1차부터 2차, 3차, 4차까지 있는데 1차는 청약서의 고지로 이루어지고요. 2차는 의적 진단, 3차는 언더라이터의 심사, 4차는 적부 확인.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 요 절차가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언더라이팅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요. 우선 환경적, 신체적, 도덕적, 재정적 부분이에요. 자,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별표 3개잖아요. 뭐가 잘 나올까요? 어떤 게 환경적인 거고 어떤 게 신체적인 거고 어떤 게 도덕적인 거고 어떤 게 재정적인 건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재정이나 도덕적인 거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적정한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거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헷갈리는 게 뭐냐면 환경적하고 신체적인 언더라이팅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별하는 거를 제가 좀 힌트를 드리면 신체적인 거는 타고난 부분이에요. 타고난 부분, 그리고 이제 현재의 건강 상태나 과거의 병, 이런 게 신체에 내 병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고나거나 내가한테 있는 병들이 이제 신체적인 거고, 환경적인 거는 타고난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난 이후에 얻게 된 것들이에요.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담배 피는 사람 없잖아요. 태어나서 담배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음주나 흡연 이런 것들은 환경적. 근데 내가 태어난 거 뭐예요? 타고난 거. 연령, 뭐 성별, 체격 이런 것들은 부모님께 물려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병증 이런 것들이 바로 신체적 언더라이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부분, 그래서 환경적, 신체적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언더라이팅을 통해서 뭘 구분하냐면요. 표준체인지, 표준 미달체인지, 우량체인지를 구별합니다. 이게 보험료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체, 우량체, 표준 미달체 중에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은 표준체,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표준체보다 보험료가 위험이 높으면 네, 표준 미달체가 되고요. 위험도가 낮으면 우량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량체는 어떤 혜택을 줄까요? 할인해줘요. 그래서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확인이 되면 보험료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럼 미달체는요? 예, 보험료를 더 내게 되거나 어떤 경우는요. 보시면 보험료 할증도 될 수 있고요. 보험금 삭감. 그러니까 1억까지는 안 돼요. 5천만까지만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이 폐는 부담부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클레임입니다. 이번 장의 마지막인데요. 클레임은 뭐라고 했냐면 보험사고 발생하고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 접수, 조사, 조사권의 심사, 그리고 지급까지의 절차를 저희가 클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클레임 업무의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요. 클레임 업무의 담당자 요건이 나와 있는데 요거 좀 잘 보시면은 상당한 정도의 조사 경험과 조사 기법이 필요해요. 우리 이제 손해사정 뭐 이런 표현도 하죠.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이 지급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서 중요한 건 상당한 정도입니다. 상당한 정도의 조사 경험과 기법이 필요하다. 만약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조사 경험과 조사 기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틀립니다. 기본 가지고 안 돼요. 조금 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의학 지식도 상당한 지식들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더불어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생명보험의 이론 두 번째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